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일이 있으셨습니까? 늦게 시작한 줄 알았습니까? 그러셨구나. 첫날, 수업, 듣고 안 듣고 큰 차이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으로 좀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첫날 했는 내용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내용 아예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첫날 내용은 그 각종 용어 정리 정도, 총례 있는 그런 내용을 했고요. 지난주 했던 거 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나요? 지난주에 부동산 개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지에 관한 용어를 좀 했거든요. 부동산 개념에 어떤 내용을 했었죠? 자, 지난주에 했던 모습을 조금 하고, 질문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개념을 했어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하나 그리라 그랬죠. 나무를 그린다면은, 이게 이제 나무라면, 가지가, 세 갈래 가지가 있어. 기억나시나요? 세 갈래 가지가 있었는데, 일주일 차이니까 싹 까먹고 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 한 가지는 법적 개념의 가지였고요. 또 하나의 가지는 경제적 개념의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 개념의 가지입니다. 앞으로 부동산학을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동산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라 그래요. 세 가지 측면. 법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 세 가지가 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모두 다 함께 보는 것을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또는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념에서도 그렇게 이 법경기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법적 개념의 가지가 있고요. 경제적 개념의 가지가 있고요. 기술적 개념의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법적 개념의 가지는 다시 잔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잔 가지가 몇 가지? 두 개가죠. 하나는 협의의 부동산, 하나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했습니다. 그 협의의 부동산은 법 중에도 많은 법이 있는데 그 중에도 어떤 법을 말하는 거예요? 민법이죠. 민법. 민법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이라 하면 와 그 정착물이 정착물. 건물이라고 하면은 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업을 이제 들으셨다면은 밖에 나가면서 땅에 붙어 있는 건 다 뭐예요? 땅에 붙어 있는 거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야 돼요. 좀 붙어 있으면 다 뭐라고요? 정착물, 부동산이라요. 붙어 있으면 다 부동산이에요. 근데 전기는 뭐라고 했어요? 전기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지난주 전기 안 했나요? 전기는 땅도 아니고 땅에 붙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린 부동산이라고 하려면은 민법상의 민법. 이 법 중에서도 협의의 부동산 하면은 민법상 개념이죠. 민법에서 부동산이라 하려면 땅이든가 아니면 땅에 붙어 있든가 이 둘 중에 하나라 해야 됩니다. 근데 땅도 아니고 땅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고요. 부동산이 아니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산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법 세상에서는 물건을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부동산인 물건과 부동산이 아닌 동산인 물건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울면은 이제 나와서 노는 거 한 곡씩. 노래 부를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민법상 개념, 이게 부동산 개념을 우리는 법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이렇게 나눴었고요. 법적 개념 하면은 다시 민법상 개념. 민법상 개념을 무슨 개념? 이걸 협의의 개념 이렇게 민법에 여기에서 토지하고 그 정착물 이렇게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근데 그 정착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잎사귀 그리는 거라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도 있고 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정착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하자요. 일단 땅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 붙어 있는 거. 토지와 땅에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 기타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기타 법에서 얘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광의라고 했어요. 포함해서 광의. 그러니까 이
뭐를 포함해야 돼요? 지금 이건 토지 무정착물을 포함하고 뭐가 있다 그랬죠? 예,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저는 준부동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법상 부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민법상 부동산이 아닌 거. 민법상 부동산은 여기 있어요. 예,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있다 그랬죠. 예, 자동차 같은 거, 선박 같은 거는 뭘 떼봐야 돼요.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면 등록 원부를 떼봐야 되거든요. 그 공적 장부를 떼봐야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민법상 걔네들은 다 동산이잖아요. 민법상으로는 자동차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에요. 땅이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면 전부 다 동산이잖아요.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민법상 부동산하고 비슷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등록 또는 등기라는 공시방법이에요. 공시방법. 그게 이제 시험을 칠 때는 그 용어가 중요해요. 공시방법이 등기 또는 등록이다. 이거. 시험을 이제 문장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문장으로 시험 볼 때는 그런 핵심 용어 가지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기억하고 계세요. 원래 민법상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거든요. 동산은 점유가 공시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는 게 저 성격이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부동산은 저 가지고 알거든. 내가 우리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열쇠 갖고 이렇게 키 있다고 이렇게 들고 나고 이러는데 사람 그거 내가 점유한 거거든요. 내 세간살이도 다 집에 있고 그게 내가 점유한데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이 내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부동산은 반드시 뭐를 떼봐야 돼요? 등기부를 떼봐야 되거든요. 근데 동산은 뭐예요? 점유 자체만으로 이게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같은 이런 동산은 내가 길을 갖고 몰고 다니고 해도 이게 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뭘 떼봐야 돼요? 이건 등록원부를 떼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민법상 부동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배울 거예요. 조금. 요거는 뭐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조금 더 복잡하면 약간 복잡해요. 이게 이제 원래 여기서 시험이 출제됐던 겁니다. 자, 어쨌든 요게 이제 내용이 좀 있고요. 이게 뭐 한 가지도 있고 뭐 이렇게 잎사귀도 그려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얘네들은 바로 잎사귀 그린다 그랬어요. 잎사귀. 용어 몇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상과는 달리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 토지가 생산 요소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상품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지만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토지가 투입되는 생산 요소. 이 표현 많이 나옵니다. 생산 요소.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것을 생산 요소라고 하고요. 생산 요소 하면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요. 노, 자, 토 이렇게 생각해요.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노동, 자본, 토지 여기 세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원래 이제 경제학에서 노동하고 자본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잘.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토지를 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노, 자,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이걸 3분법이라고 해요. 생산요소 3분법. 이건 이제 기초에 해당하는 시험에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묻지는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걸 하는데 약간 이기 때문에 이럴 때 미리 말씀을 드려두는 거예요. 이 노자 하면은 2분법이고요. 노토 하면 3분법 생산요소를. 우리는 주로 생산요소 3분법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학계로 인해서 딱 한 군데 생산요소 4가지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노, 자, 토, 경영까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 군데만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서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근데 그 자체가 하나의 뭐란 얘기예요? 또, 소비재가 될 수 있어요. 이 토지라는 게 생산 성격이 강하지만 소비재로서의 성격도 있고요. 또,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본을 집어넣기도 해요. 조금 전에 제가 노자 이분법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토지나 뭐 이런 같은 것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요. 자본으로 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자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 하는 것을 구별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별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떤 개념에서 보는 것, 경제적 개념에서 보는 거다라는 구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술적 개념에서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표현들. 이것도 구별하는 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토목이다, 지질이다, 뭐 이런 토양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기술적 개념이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부동산 개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토지 용어들이 좀 있었죠. 그 뭐 택지, 부지 이런 말 있죠. 택지, 부지. 택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땅, 건물 건축과 관련되는 거죠. 그 건물의 용도는 나눌 필요는 없어요. 뭐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뭐 그 건물의 용도는 나눌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뭐 아파트 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경우도 쓸 수 있지만 하천부지, 도로지 이런 말 쓰거든요. 도로지, 하천부지 이렇게 건물이 오지 않는 경우도 쓰거든요. 이게 좀 넓게 사용하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 하면 이게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라고 그랬죠. 공통점은 전환 중인 토지요. 전환이 완료된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이 토지를 말하고, 토지를 분류할 때 크게 분류하기도 하고 작게 분류하기도 한다 그랬죠. 크게 분류할 때는 택지 지역과 농지 지역과 임지 지역 이렇게 해서 택농임 하죠. 택농임. 이게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고요. 요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에서 뭐 이렇게 전환 중이다. 이런 땅이 바로 후가 되는 거고요. 택지 지역 내에서 다시 주택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농지 지역 내에서 다시 전답과 논인밭 그리고 과수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는 뭐고요? 이 범위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 그러면은 이행지 이렇게 돼요. 이행지. 이 범위 내에서 됐죠.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후보지가 되는 거죠. 농지에서 택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택지 후보지고요. 후보지 이행지고요. 그다음에 필지, 획지 이런 표현도 있었죠. 획지. 필지는 법적 개념이에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뭐 이렇게 이 등기부가 필지별로 되죠. 그래서 등기부 필지별로 있다. 등기부는 바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토지 대장도 필지별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 대장은 지적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은 관할하는 데가 정부죠. 정부. 토지 대장 이런 거는. 근데 그 등기부는 법원이죠.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할하잖아요. 근데 토지 대장 이런 거는 시에서 하자, 시에서 하잖아요. 토지 대장 같은 것 되려면은 그게 이제 관할이 다르잖아요. 그게 관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토지 대장은 지적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등기부는 이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공시법에서 그걸 다 하는 거야. 공시법에서. 공시가 뭐 드러내 보이는 거라 그러잖아요. 드러내 보이는 게 공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권리 관계를 드러내 보이는데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권리 관계가 그게 이제 등기부인데 그 토지 대장이 그는 물적 사항에 대한 걸 표시하는 거예요. 물적 사항. 얘가 면적이 어떻다, 이렇게 위치는 어디다 이런 물상. 그러니까 측량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물적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물적 사항에 대한 거 표시하는 거는 토지 대장이고 그 권리 관계에 대한 거를 표시하는 것은 등기부예요. 등기부. 어쨌든 거기 이제 그런 개념이 전부 다 필지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법적 개념으로서 등기법이라든가 지적법상 이제 필지별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요거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이거든요. 우리 활동,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 하잖아요. 뭐 개발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하나로 개발해도 그게 실제 필지는 몇 필지가 한꺼번에 하나로 이제 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획지 개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확인이 되는 것이 대체로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죠. 요 건물이 있는 것도 지금 하나의 획지인 거죠. 하나의 획지인데 사실상 그게 필지가 한 개 필지인지 두 개 필지인지는 떼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획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 개의 필지, 한 개의 획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필지, 획지 개념,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이런 거 했었죠. 나지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땅을 나지라고 하죠. 그리고 건부지는 지상 건물이 있는 상태 밑에 땅만 얘기한다 그랬죠. 위에 건물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위에 건물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땅도 얘기하고 건물도 얘기하면 함께 얘기하면 그런 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해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함께 부를 때는 복합부동산. 그러니까 이거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동산 학에서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모든 측면을 살펴볼 때는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그랬죠. 복합 개념으로. 그때는 이제 복합 개념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종합 개념자를 써요. 개념자를.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얘기하면은 그냥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때 건부지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만 얘기하는 땅만.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의 땅, 지상에 건물이 없이 깨끗한 상태의 땅. 이렇게 나지, 건부지 이런 구별했고요. 또 법지, 빈지 이런 거 구별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빈지가 바닷가. 바닷가. 그래서 법으로만 갖고 있고 실제로는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이 법지고요. 경사진 땅에 그 경사면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빈지는 바닷가. 이거는 소유권 표시는 안 되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첫 순환은 충분합니다. 사실 벌써 꽤 많은 단어 나왔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벌써 10개요. 그죠? 뭐 한 열 몇 개가 되거든요. 근데 자주 언급되는 것들을 벌써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복습은 요 정도로 하고요. 조금 기억나십니까? 했던 게. 그래도 상당하십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기억을 하신다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경제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론이라고 하면은요, 그 수요 공급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장 경기 변동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경제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요 공급이 중요해요. 수요 공급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론에서는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그리고 경기 변동론에서 한 문제 정도. 근데 원래는 뭐 경기 변동론에서 두 문제 나오고 한데요.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경제론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수요 공급이 중요한 것은 이 수요 공급이 한 네 문제 정도 나오고요. 시장론에서 한 두 문제 정도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한 문제 정도거든요. 평균적인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금 시장론에서 한 문제도 안 나올 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게 1에서 1.5에 가깝다면은, 요거는 1.5에서 2에 가까워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탁 찍어서 뭐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10년간 출제된 경향들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수요 공급은 이자차로도 나오고요. 뒤에 정책론을 공부하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책론을 하게 되면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요. 뭔가 하면은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지금 주에도 말씀을 언급을 해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정부가 지난 8월 달에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으라고 대출 한도액을 좀 더 증가시켜 줬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들었습니까? 그 대출 한도를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사면 지금까지는 60%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70%로 올려줬거든요. 더 대출을 받기 쉽게. 그렇게 이제 주택 거래가 원이 없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대출 더 받아서 더 살아,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게 정부가 정책을 쓰는 거예요. 정책. 근데 그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시장에.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시장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험 시장이 어떻다, 무슨 시장이 어떻다. 이 시장이라는 것을 앞으로 무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대. 그리고 아주 그냥 좁게 생각하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중개사무소를 오픈하잖아요.
그 중개사무소도 하나의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누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오고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오잖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모임만 이루어진다면은 꼭 그게 어떤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만 있다면은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시장이 형성되는 시장. 시장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누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그냥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하지 말고 수요자, 공급자 이렇게.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만나는 무대가 어디라고요?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하면 뭘 생각해야 되고요? 수요, 공급 생각해야 되고요. 수요, 공급하면은 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시장에 개입한다고요. 그럼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책을 하려면은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로도 출제가 되지만 정책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해, 이게.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수요 공급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해 두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그 수요 공급을 하면은, 수요 공급 중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수요 공급 중에서도. 요거를 확실하게 하시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게 있잖아요, 공부할 때. 여기에 강을 두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조금은 더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이제 공급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수요 공급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제 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 수요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수요 개념. 수요 개념에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요 중에서 유량이다, 저량이다, 이거 구별을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유량, 저량이라는 용어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중요한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자, 요거 구별하는 게 또 중요해요. 요거는 그 밑에 뭐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공급이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항상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공급 개념이 있겠죠. 공급 개념.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겠죠. 항상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그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 균형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이동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공부를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을 함께.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 개념을 합니다. 탄력성. 여기에 좀 어려워요. 여기에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개념 정도만 익혀두더라도요. 훌륭합니다. 거기에다 종류까지 알면은 뭐 훌륭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수요 공급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탄력성에서는 탄력성의 종류하고요. 물론 이제 개념 자체를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개념 뭐 간혹 있기는 해요. 이 탄력성의 개념하고요. 종류하고요. 탄력성의 응용입니다. 응용. 이 응용에서 많이 물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응용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문 과정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죠. 순차적으로 이제 진도가 들어가야 난이도가 높아져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개념이나 종류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위주로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장론이나 경기변동론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로 할 겁니다. 먼저 그 수요 공급 수요의 개념이죠. 이 수요의 개념에서 그 수요라는 거를 수요의 개념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수요란 뭐라고 돼 있어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자 하는 욕구이죠. 거기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이런 말이 나오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이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표현해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일단은 좀 추상적인데요. 일단은 학자 얘기하는 거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일단 이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기간이잖아요. 기간. 우리 이제 어떤 숫자를 측정을 할 때요. 기간으로 측정하는 게 있고 시점으로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의 크기를 기간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기간으로 측정하거든요. 근데 요 기간으로 측정하는 거를 유량 변수라고 그래요. 유량. 이 유자가 흐르는 양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대응하는 개념이 저량 개념이에요. 이거는 저수지 할 때 그 저자예요. 저수지에 저수된 물의 양은 수시로 변할 수 있잖아요. 물이 찌기도 하고 더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그게 언제적 물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시점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 통장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 잔액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제 잔액, 10일 전 잔액이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런 잔액은 뭐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일정 잔액. 잔액. 통장이 얼마 있어요? 그러면 350만 원 있어요. 그럼 언제 얘기 그게? 통장에 찍히긴 찍히는데 그게 일주일 전 300인지 350인지 열흘 전에 350인지는 그걸 정확하게 시점 확인을 해줘야 하잖아요. 한 시간만 지나도 홀랑 빼가지고 바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그 잔액이라는 거잖아요. 그 잔액은 꼭 뭐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시점을 얘기해요. 그게 절량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통장 잔액 또는 이 재고량 같은 게 그거예요. 이 일종의 재고량이죠, 그게. 통장에 있는 재고량이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달걀이 몇 개 있냐? 그럼 그거 뭐를 얘기해줘야 돼요? 시점이 기간이에요. 시점 얘기해야 되죠. 아침에 있는 양하고 저녁에 있는 양이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절량 개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수요는 그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뭐로 측정하는 거예요? 기간으로. 흐르는 양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딱 틀어가지고요. 9시 땡 할 때 틀어가지고 30분 동안 흘러내린 양 또는 10분 동안 흘러내린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욕조가 있다면요. 9시 10분 현재 욕조의 물하고 9시 20분 현재 욕조의 양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닦고 시점만 지나면 양이 달라지니까. 근데 유량은 기간 동안으로 측정하는 거고요. 이 저량은 닦고 시점에서만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구별을 많이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 그러면 소득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소득이 1,000만 원. 그게 월이냐 연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월이면은 엄청 많겠지만 연 1,000만 원이면 엄청 적은 거죠. 안 적어요? 적죠. 그냥 돈만 보내고 저 말아 걸 거예요, 그럴 때는. 돈만 보내고 그냥. 그러니까 그들은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크기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 변수는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기간을 알아야만 크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요를 원칙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이.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했어요. 자, 이게 사는 건데 사실 수요라는 게 사는 거잖아요. 공급하면 파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는 거 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고 수요하면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 구매하고자 하는이에요. 이게 샀단 얘기예요. 앞으로 살 거라네요. 살 거란 얘기죠.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 그래요. 사전적 개념. 사실 이거는 이 수요 개념에서는 이걸 주로 물어요. 얘기하고요. 이건 뭐 그렇게 묻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이제 알아는 둬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려면은 이 개념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왜 사전적 개념인가 하면은 지금 수요 공급을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왜 수요 공급을 왜 공부할까요? 수요 공급하면 아까 뭐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장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시장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럼 뭘 보려고 할까요? 시장에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어떤 걸 보려고 할까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뉴스 보세요. 경제 뉴스 보면은 다 뭔 얘기하는 거? 그 대부분이 수요금 얘기하지만 당연히 가격 얘기합니다. 국제 유가가 어떻다. 전세가가 어떻다. 월세 어떻다. 다 이게 뭐예요? 가격이 가격. 그리고 환율이죠. 환율. 환율 아시잖아요. 환율이 1,000원이다 하잖아요. 1,100원이다. 이게 다 뭐예요? 가격이요. 환율 1,000원에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해외 안 가보십니까? 아니 저도 별로 안 갑니다. 그래요. 별로 안 가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뭐 10년에 한 번 꼴로 갈 때도 있잖아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예, 신혼여행 해외를 안 가고 국내로 갔습니까? 그럼 뭐 저하고 똑같네. 예, 저도 그때 사스인가 뭔가. 예. 그것 때문에 그때 막 취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고. 예, 그래서 정말 외국 보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데, 근데 그럴 때 왜 환전을 해서 환전을 하려면은 환율이 1,000원이다 그건 뭔 소리야 그게? 1달러를 1,000원하고 바꾼다 이게 교환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환율은 외국 돈 1달러 가격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사잖아요. 물건을 돈 주고 살 때 우리나라 돈 주고 이게 우리가 1,000원 주고 이런 거 사고 500원 주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돈 1달러를 살려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돈 1달러의 가격이 뭐라고요? 환율이라고, 환율. 별로 공감 안 하는 것 같아요. 1,200, 환율이 1,200원이다 그러면 미국 돈 1달러를 살려면은 1,200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율이 뭐라고요? 환율이 뭐라고요? 가격이라고, 가격. 환율이 가격이라고. 말로는 환율이라고 하지만 그건 뭐의 가격이요? 미국 돈 1달러의 가격이라고요, 가격.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다, 무슨 전세가가 어떻다, 국제 유가가 어떻다, 금시세가 어떻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안 나왔으면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실까요? 여기 안 나왔으면. 아침당 보고 난 후에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아침 드라마 보고 다 하고 나서 10시 반, 11시쯤 되면 이제 생활경제 뉴스 나올 거 아니에요. 배추 한 퍽이 얼마 한다, 전부 다 뭔 얘기했어요? 전부 다 가격 얘기했다고, 가격. 됐습니까? 가격 얘기하는 가격. 제일 중요한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 말이에요. 시장이라는 무대. 자, 다시 돌아와서.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장. 이 두 주연포예요, 배우. 무대에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연기하는 그 작품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가격이라는 작품을 연기하는 거라고. 가격.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그럼 수요자들이 여기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요자들이 많이 등장하면, 시장이라는 무대에 등장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요자들이 많이 시장에 몰리면은 가격이, 사려는 사람이 많이 오면은 중개사무소에 가격이 다운되고요.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정신은 딴 데 놓고 오셨어 지금. 어제 긴장하셨어요? 그래요? 조금 더 쉬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공급자들이 많이 오면은요, 가격은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사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결정이동. 이게 결론이 이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결론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 결론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결국 이 가격 결정되는 거 있대.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변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이 수량도 변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양.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여러분들 왜 한 달에 뭐 10걸 체결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약서 쓰는 데 따라 수수료를 받잖아요. 한 달에 5건 썼다, 뭐 계약서 썼다, 10건 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는 가격뿐만은 아니고요. 거래량도 결정이 돼요. 어떤 동네에 막 개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개발 호재가 생겼어요. 중개사무소 어떻게 되겠어요? 중개사무소 막 북적거리겠죠. 그러면서 체결 건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가격은 높아졌죠. 그러니까 결정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가격, 하나는 거래량인데 주로 이제 가격에 초점을 맞아요. 가격에. 그래서 이미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신다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는 그런 이 구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사전적 개념 설명하려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가지고 간 사람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서 가버린 사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려고 한 걸 봐야 돼요. 사려고 하는 거. 중요한 거 이게. 근데 중요한데 시험은 안 나와요. 이해하는데도 이해. 사서 가버린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농산물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가면 새벽에 이렇게 경매하거든요. 혹시 갔어요? 그 새벽에 가면 경매를 해요. 저는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과제였기 때문에 가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견학하고 막 이런 거. 경매를 하는데 이제 배추 요즘 김장철이니까 배추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배추 실은 차가 지금 가락동 농산물 그 주변에만 대기를 쭉 하고 있어요. 차가. 이런 상황이면 그 배추 가격이 어떻게 했어요? 배추 가격이 쭉 늘어서 있다면 팔려고 온 차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배추 가격이 떨어져. 지금 팔라고 지금 와 있는 대하고 있는 이 배추 실은 트럭이 쫙 늘어서 있으면은 배추 가격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대요. 팔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팔고 가버리는 차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 아셨죠? 이제 이 사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를 우리는 유효수요 이런 표현을 써요. 유효수요. 여기 대응하는 개념을 잠재수요 그래요. 잠재수요. 이게 이제 하나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거고요. 하나는 구매 의사는 있는데 지불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하는 이 수요에 유효 수요만 측정할까요? 잠재 수요까지 측정할까요? 얘만 할까요? 얘도 할까요? 예, 유효 수요만 유효 수요. 이거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공부 좀 하셨습니까? 오늘 복습하는 시간 같아요. 예? 누군가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제 복습하시는 것 같아. 근데 기본. 오,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약장수들이 약을 팔아도 뭐라 그래요? 약장수들이 약 팔 때 애들은 가라 그러죠. 옛날부터 옛날 말이 아니고 그게 지금도 그러지. 애는 필요 없잖아요. 약장수들이 약 팔아야 되는데 애들은 애들이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들은 그냥 자리만 차지 그거 필요 없어요. 애들은 가라. 능력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만 정해, 유효수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얘네들이요. 이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 능력에,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특히 이 능력은요, 대출받는 것도 포함시켜요. 이 능력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얘기는 뭐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상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대출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대출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주면은, 잠재수요가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유효수요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했던 정부 정책이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좀 옮긴 거죠. 대출 조건을 완화시켜줘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 등장하는 수요의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시장에 하는 수요의 크기가 더 커지니까, 예, 올라가고, 거기도 좀 되고, 그때 그랬단 말이죠. 지금. 예, 지금은 약간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은 둔화돼 있고.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유효수요로.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수요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자주 묻는 편이고요. 요거는 간혹 묻네요. 예, 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 모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잠재 수요는, 능력이 없는 거다. 우리는 유효수요로 측정을 하는 거야. 됐죠? 자, 이건 사전적 개념이고. 자, 근데 이제 이 수요량 개념, 요거 개념은 좀 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서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구체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더 어렵지 않습니다.